네, 그러니까 단순 음식점은 그렇지만 요즘은 통톡 튀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잖아요. 자, 네. 그 다음에 굳이 원조 순대타운 쪽에 신림역 좌하단 쪽의 상권이 아니더라도 뭐 샤루스길이나 또는 인근에 갈 만한 데들이 또 네. 아직 남아 있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관악구 신림동이나 신림역이나 또는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창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일단 서울대 입구역하고 신림역 상권이 서울 안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권인가,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신림역에 있다 보면 우리 오래된 자영업자분들이 맨날 와서 죽겠어.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예전만 못해. 그래서 네. 정말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외부에서 또 이렇게 얻으러 오시는 친구들을 말을 네. 들어보면, 아, 다른 데는 너무 힘들어요. 여기 신림역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 헷갈리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음. 있는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음. 정말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 자료가 지금 2018년 4분기 기준이면 2018년 말에 네네. 만든 자료라는 거거든요. 그 한국감정원하고 우리금융 네.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 이제 자영업자가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 1위가 서울대 입구역. 아, 임대료가 싸니까요. 아, 임대료가 관리금과. 싸구나. 그죠. 비교적. 음. 그리고 두 번째가 왕십리. 옛날에 서울대 입구나 왕십리 안 쳐줬잖아요. 네네. 근데 구상권 중에서 유일하게 신림역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홍대 합정, 강남대로.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임대 요소들이 투자 여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울대 입구역이 1순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네. 뭐 상권도 있지만 임대료가 저렴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고, 반면에 홍대 상권 굉장히 네. 유명하고 네. 커진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4위에 머무르는 건 아무래도 임대료가 임대료와 많이 관리금 올라가서 상승. 이렇게. 네. 그리고 강남대로는 뭐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 상권하고 신림역 상권이 굉장히 순위가 높은 그런 네, 현재 맞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맞습니다. 임대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괜찮나요? 괜찮죠. 아무래도 네. 상가를 투자했을 때는 음. 이 공실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큰일 나죠.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서울대나 신림역 상권에 상가를 투자를 했을 때는 공실 걱정은 잊으셔도 돼요. 예,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그 상가를 투자한다는 이유가 주택과는 다르게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네. 임대하면 이제 임차인들이 알아서 네네. 이제 실내 내부 시설하고 네네. 또 그 계약서만 써주면 될 정도로 그렇게 편하게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네. 임대 수익률이 사실은 이제 신림역 주변에는 구분 상가가 많이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땅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 3%만 나와도 잘 나온다고 하는데 집가 상승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그거에 뭐 50%에서 100%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가 상승을 목표로 사실 상가는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이자라던가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면 이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대 수익이면 만족합니다. 투자자들도 잘 아세요. 네. 자, 지금 보면 연간 임대료 상승률에 네.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네. 서울대 입구역 상권은 이제 막 또 뜨고 있는 지역이라 예. 임차인이 바뀌게 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네. 결국 임대료 상승률이 5.3% 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왕십리도 마찬가지고, 네. 신림역도 3.0% 정도의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홍대나 합정의 상권은 잘 안 되니까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우나, 네. 서울대 입구나 왕십리, 신림역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임대료를 꾸준하게 올려도 큰 문제가 없는 상권이다. 네, 이제 꾸준히 막 상권이 올랐죠. 살아나는 시작이
서울대.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걱정들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워낙 올라가니까 진입 장벽이 또 높아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도 너무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왜 주인들이 자꾸 임대료를 올리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염려들은 하고 있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 제정이 돼서 10년으로 네. 임대료 상승도 5%가 제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계약 기간을 길게 하고 들어가는 게 남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면 이제 양면이 있는데 어차피 길게 한다고 해도 네. 임대료는 올릴 수 있어요. 계약 기간. 아 물론 계약을 그러게. 처음에 할 예, 때는 예.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 뭐 2년에서 5년씩 네. 계약하고 네. 뭐 그때까지는 임대료를 못 올리게 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할 근데 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오픈을 하면서부터 권리금을 생각하고 오픈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아 권리금 자체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단기로 끊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네. 그래야 자연스럽게 넘길 수가 권리금 있으니까. 받고 네, 네. 가게를 정리할 수 있다. 네. 아, 그러니까 여러 또 측면인 것 같아요. 권리금 사냥꾼이 있군요 또. 네. 아, 이거 있습니다. 장사의 예. 수완이 좋은 분들은 뭐 음식 어떻게 보면 상권을 가게를 활성화시켜서 권리금에 대한 단기 마진이라는 네. 걸 보고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나름대로의 노하우이기도 하니까 뭐 네, 네. 틀렸다고 얘기할 그렇죠. 수는 없겠는데 아무튼 임대료 상승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현재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발전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참 의외였던 거는 과거에 유명했던 상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신흥 상권으로 떠오르는 강남대로나 홍대합정은 이제는 한풀 네. 꺾여가고 있는 그런다고 모습이고 이제 반면에 수치상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오래됐던 지역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뭐 신림이나 서울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면에 네. 관심 소외 대상이었다가 이제 다시 재조명받는 네. 이런 사건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림역 원조순대타운하고 서울대 입구역 사로숲길하고 두 군데의 어떤 상권 분석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상권 분석 진짜 어려워요. 나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유동 인구만 봤을 때 네네. 이제 하루 그 유동 인구 지하철 2호선 신림선을 이용하는 네. 인구와 이제 여기는 이제 서울대 입구역을 이용하는 인구만으로 봤을 때는 네. 신림역은 15에서 16만 명, 서울대 입구역은 11만 명, 10에서 11만 명 정도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샤로스길, 이제 샤로스길 상권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샤로스길 비교한 거고 여기는 신림역 상권을 전체적으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림역 상권의 그 유동 인구 전체는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샤로스길은 4, 5만 명 정도 음. 예,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통 주말에 많이 빠지긴 하는데 이 샤로스길 자체는 주말에 이제는 관광지처럼 많은 친구들이 오니까 주말에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림역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인구가 빠진다고 하는데 눈에 보여지는 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전철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빠지는 거지 상권으로 모여드는 인구가 빠지는 건 아니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요일별로 네. 이제 보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있는데 가장 유동인구가 적은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상권에 움직이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단 전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서 월요일이 인구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화, 수, 목, 금은 높아요. 유동 인구가. 그래서 매출액도 기본적으로 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작고요. 네. 화, 수, 목, 금의 매출액이 높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또 재밌는 건 제가 여기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신림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성하고 여성의 비율이 남성이 조금 더 많은 이런 모습인데 네. 샤로스길 이용하시는 분은 남성이 월등히 많네요.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주체가 네. 여성분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아, 계산하는 사람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데이트. 네. 데이트를 하니까 남성이 샤로스길에서는 많이 계산을 했을 거고 아, 추억의 네. 장소, 친구들을 만나니 뭐
동대동으로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게 그래요? 그 카드 계산하는 걸로 저기를 한답니다. 아, 계산하는 예, 걸로 예, 뽑은 예. 거예요? 네, 아, 저기를 그래? 한다고. 그러면 샤루스길은 데이트 장소고 신림역은 여기는 완전 저기 먹자통이네요. 예, 네. 예, 예, 네. 여성분들도 많이 모여서 네. 주의 추억을 살리면서 네. 네. 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대표님 보시는 사업 네. 환경 수학 분석 이런 거 해주셨는데 네. 수학 그런데- 분석에 보면 일단 약점이 접근 교통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셨고 네. 그다음 위기 같은 경우에 임대료 및 권리금 장벽이 높다 이런 네. 말씀 해주셨는데 네. 반면에 장점은 젊은층 유동인구가 유입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인근 재개발로 배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샤로스길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뭐냐면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서 창원 메리트가 지금 반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기는 업종별 매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반면에 강점으로는요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수요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새로운 기회는 인근 재개발로 인한 또 배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러한 다양한 사업 분석들을 통해서 각자 선호하는 상권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건데 자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실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 네. 면적 대비 비싸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걸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일단 점포가 네. A급 점포, B급 점포라고 네.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 좌측에 보이시는 게 신림역 원조 순대타운이고 네. 오른쪽이 서울대 입구역 하루숲길에 네. 대한 비교를 해주신 건데 네, 네. 지금 보면 10평 정도의 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은 1억 네. 그다음에 B급 상권은 5천에서 1억 정도의 그렇죠. 보증금을 가지고 네. 있다. 네. 월세는 700에서 1,000. 네, 맞습니다. B급은 300에서 500. 네. 자, 권리금은 2에서 3억. 네. 그 B급은 1억에서 2억. 네. 그다음에 매매 가격은 1억 8천 네. 평당. 네. 그렇죠? 그다음에 B급 점포는 1억 5천. 네. 자,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뽑아 주셨는데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제 생각인데요. 면적은 단위 면적은 똑같은데 A급 점포의 예상 평균 매매가는 평당 1억 8천이고 네. B급 점포의 예상 평균 매매가는 1억 5천이라고 한다면 네, 네. 임대료 수준이 거의 더블이란 말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 A급 점포를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데. 네, 네. 매매 측면에서 본다면 네. 그렇게 보여지죠.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률 기준으로는 뭐 2, 3% 정도? 네, 네. 그렇게 높은 수익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임대 수익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자본 네. 이득에 대한 네, 생각까지도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권인 것 같고 네. 자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은 도대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권리금을 중심으로 해서 네.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이번에는 임대 사업으로서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네. 주택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아, 주택의 그래요? 개념으로 다가서면 네. 상가 투자는 못 한다고 보셔야 되는 아 거고요. 그래요? 네. 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여건이 본인의 사업력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뭐 70%에서 80%까지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대출이요? 예, 상가 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본인의 DTI 에- 사업력이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네네네. 그리고 아니신 분들은 최하로는 60% 정도는 받으시고 뭐 뭐 이번에는 이제 LTV, DTI를 둘 다 이제 한다고 하니 사업에도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은 금액의 토지를 샀는데 정말 몇 분의 1도 안 되는 세금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 토지만 가지고 오로지 운이 좋아가지고 그 토지 상가만 가지고 대출을 확실하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차츰차츰 갚는 걸로 해서 좋은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땐 한 3년 정도 전보다 많이 금액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메인 상권의 대로변의 메인 상권으로 봤을 때 작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팔린 게 3, 4번 출구에서 4번 출구 쪽으로 3, 4번 출구에서 마지막 팔린 게 2억 대거든요. 1억 9,800 평당.
팔려서 50평 약간 넘는 건데 대지가 몇 평이었다고요? 50평 약간 넘는 거. 50평 정도? 예, 약간 넘는 건데 127억인가 매매가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네. 마지막인데 네. 그거도 벌써 1년 전이 넘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대로변의 메인 그 애는 2억이 훨씬 넘어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사신다고 하면 200억이잖아요. 그렇네요. 오. 네. 그러면은 능력이 있어서 음.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 융자를 받는다,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60억 정도는 있어야죠. 그렇구나. 최하? 일단은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이러네요. 네. 구분상가가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건물을 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구나. 네. 건물의 평당 얼마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대표님이 자꾸 토지 면적당 토지에 투자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이유가 저희는 구분상가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아. 또 한 가지 있어요. 대지가 약 이제 쪼물쪼물하게 해서 네. 27평에서 30평이 안 되는 것들이 매매가 나와요. 그게 더 좋네요. 네, 네. 그거는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평당 네. 8, 9천 선 상업지구. 아, 그래요? 오히려 네. 더 저렴하네요, 이게. 네, 9천 몇 개 없어요. 아, 그래요? 조그마잖아요, 저희 동네가. 음. 몇 개 없는데 9천짜리 있고 똑같은 평수에 조금 더 메인에 1억 5천짜리도 있고요. 아니 왜 면적이 줄어들면 단위 면적 매매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길 차이죠. 상권의 차이고. 이게 네. 메인이냐 약간 들어간 골목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얘기해 주신 거는 굉장히 핫한 메인 상권의 가격이 이 정도란 얘기고 그렇죠. 조금 거기서 빠지게 되면 B급 점포만 해도 평당 1억 5천 네. 정도인데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대지 모양이라던가 대지라던가 위치라던가 평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분 상가처럼 획이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일률적인 금액 상승률을 보이듯이 구분 상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지는 아닙니다. 네. 입지에 따른 개별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작용을 하는 그런 신림역 상권에 네.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볼 때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어렵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성이라던가 음. 이제 상권이 정말 좋은 상권인지를 이게 사시는 분들도 네. 관찰을 해요, 며칠씩. 음.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말만 듣고 공실률이 없대, 완전 순대타운이래, 아니면 신림역 상권이래, 이래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분들도 굉장히 많이 상권 분석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 자체가 공실률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분 상가가 없고 공실이 날 수 있는 염려도 없고 단 땅에 투자하는 거죠.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다. 네. 메인 상권에 메인 위치에 땅에 투자하는 거를 더 선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자, 일단은 그러면 뭐 지금 굉장히 좋은 것만 생각을 하다가 네. 이거 뭐 60억 어떻게 투자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입지적인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잘만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도 여기서 만날 수 있겠네요. 네. 거기다가 또 투자 금액 자체도 뭐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대로 평당 8, 9천 정도면 뭐 예를 들어 그냥 1억 잡고 평수도 한 30평 잡으면 30억인데 거기에다가 대출 받고 네. 세입자 보증금 빼고 네. 이렇게 하면 요새 아파트 가격지 강남에 뭐 10억대 중반 넘어간 지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아파트 땅 10평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심 상업시설에 이렇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가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임대 수익도 계속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작은 땅들은 또 희소성도 강하잖아요. 네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또 수요도 많이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한번 가봐야겠네요. 또 한 가서 가지가 직접 있습니다. 봐야 되겠네. 요거는 원조 순대타운
네. 쪽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신림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출구에 따라서 이제 같은 상업지구라도 이제 이면도로죠. 바로 하나 건너가고 하면은 7, 네. 8천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상업하고 이제 이종하고 붙어 있거나 중주거랑 붙어 있거나 역에서 거리에 따라서 뭐 이제 6천에서 네. 뭐 4, 5천에서 7, 8천까지 이렇게 골고루 찾을 수도 있고요. 네. 요즘 워낙에 이제 구상권이다 보니까 네네. 건축들을 많이 하셔요. 아, 그러니까 건축을 최근에 해요? 최근에 매매된 게 8천 정도 이 정도에 매매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평수들 보면 한 60평, 50평에서 60평 정도 기준으로 길 좋은 것들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신림역이라는 특성상 본인의 투자 금액에 따라서 실수요 자금에 따라서 골고루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게 전 사실 말씀해 주시는데 더 헷갈려요. 그죠? 왜 헷갈리냐면 네.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도대체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고 또 궁금하고. 네. 그리고 그거는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 어느 네. 단지 해서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웬만한 전문적이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날 들어와서 신림역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300평짜리 땅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데요. 이러면 네. 뭐지? 이렇게 보셔요. 어. 그래서 조금 이제 깊이 얘기하다 보면 그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혀 모르시는 분들 그럴 수 있죠. 저도 지금 맨날 요 근래 뭐 부동산 이슈 중에 아파트 네. 재건축만 이슈를 다루다가 네. 갑자기 지금 상가 얘기 나오고 네. 토지 얘기 나오고 개별성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옛날 추억으로 다시 막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런 모습들인데 이렇게 개별성이 강하고 입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발품 팔아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중개사 필요한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잘 박자를 딱 맞췄을 때 네. 그럴 때 성공적인 투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맞습니다. 일단 순대타운하고 서울대 입구역에 대한 어떤 상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